대한민국 사회에서 김미켈 신부는 존경과 신망의 아이콘이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자애로운 눈빛,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강론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사했다. 그가 이끄는 자선재단은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쳤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이 시대의 진정한 성직자라는 찬사가 따라붙었다. 그의 곁에는 늘 젊고 아름다운 여성 CEO 윤서연 회장이 함께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속녀이자 탁월한 경영 능력과 함께 투철한 사회 공헌 의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김미켈 신부의 자선 활동에 가장 큰 후원자였고,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자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이상적인 협력 관계를 과시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만남을 신앙과 부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칭송했다. 그날은 김미켈 신부가 설립한 자선재단의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수많은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화려하고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김미켈 신부는 단상에 올라 지난 10년간의 재단 활동을 회고하며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갔고, 윤서연 회장은 그의 옆에서 우아한 미소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KCI 방송 탐사보도팀 소속 강지수 기자는 이 지루할 정도로 완벽한 그림의 어딘가 모를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직업상 수많은 위선과 가식을 목격해왔고,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관계 역시 단순한 자선사업 파트너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어렴풋이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녀의 직감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김미켈 신부가 재단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연설을 마무리하려 할 때였다. 갑자기 연 회장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14살 남짓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뛰쳐나오려 하고 있었다. 아이는 다소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당돌하고도 절박해 보였다. 아빠, 아이가 김미켈 신부를 향해 외친 한마디, 너무나도 작고 짧은 외침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연 회장 전체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와 김미켈 신부에게로 향했다. 김미켈 신부의 얼굴에서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연 회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아이를 제지하여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다시 한번 외쳤다. 아빠, 나 하늘이에요. 김하늘, 나 정말 아빠 아들 맞단 말이에요. 김하늘. 그 이름은 연 회장에 있던 그 누구에게도 생소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절박한 외침과 김미켈 신부의 미묘한 표정 변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특히 강지수 기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아이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연 회장 밖으로 사라졌고, 김미켈 신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윤서연 회장 역시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존경받는 신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 그 의혹은 삽시간에 연 회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기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지수 기자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아이의 등장은 어쩌면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동료 카메라 기자를 챙겨 황급히 아이가 사라진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이 사건 뒤에는 엄청난 특종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연 회장 박. 아이는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울먹이고 있었다. 강지수 기자가 다가가 신분을 밝히고 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경호원들은 거칠게 그녀를 막아섰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아이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아이를 거의 강제로 차에 태워 사라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지수는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아이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정말 김미켈 신부의 아들일까? 그렇다면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저 아이를 황급히 데려간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존경받는 신부와 그를 둘러싼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14살 아이. 강지수 기자의 탐사 보도는 그렇게 예기치 않은 만남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뜻밖의 아이의 등장은 이미 거대한 폭풍의 서곡을 울리고 있었다. 김미켈 신부의 자선재단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벌어진 뜻밖의 아이. 김하늘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고 순식간에 잊히는 듯했다.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노련한 대처와 경호원들의 신속한 움직임 덕분에 행사는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고 대부분의 언론 역시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하지만 KCI 방송 탐사보도팀 강지수 기자의 머릿속에는 그 아이의 절박했던 외침과 김미켈 신부의 미묘했던 표정 변화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강지수는 아이가 사라진 쪽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이를 태운 검은색 세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도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이의 눈빛, 그리고 그 아이를 황급히 데려간 정체불명의 남자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수는 가장 먼저 어젯밤 행사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나타났을 때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표정 변화, 경호원들의 움직임, 그리고 아이를 데려간 남자들의 인상착의까지. 그녀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영상 속 김미켈 신부는 분명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감도 엿보였다. 윤서연 회장 역시 평소의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강지수는 곧바로 김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에 대한 탐문 취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실종아동센터나 관련 기관 어디에도 그 이름의 아이에 대한 기록은 없었고 어젯밤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역시 아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처럼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의 돌발 행동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고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언론에 전달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강지수는 그들의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욱더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일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젯밤 아이를 데려갔던 검은색 세단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 두었고
경찰 내부 정보원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량은 대포차였고 소유주 역시 가상의 인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강지수는 취재 방향을 바꾸어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 행적, 자선재단의 자금 흐름, 그리고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짚어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김미켈 신부는 과거에도 몇 차례 불미스러운 루머에 휩싸인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윤서연 회장의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이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자금 운영 방식이 매우 불투명하고 일부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감히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강지수는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어젯밤 아이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이는 어쩌면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취재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몇 번의 익명의 협박 전화도 받았다. 편집국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한 권력이었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방송국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정의감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진실을 향한 추적을 계속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건의 끝에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추문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 안에는 김하늘이라는 아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함께 아이를 만나기 위한 비밀 접선 방법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속삭임처럼 시작된 작은 의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강지수의 삶을 덮쳐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태풍의 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의혹은 그렇게 확신이 되었고 그녀의 위험한 추적은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 메일은 강지수 기자의 심장을 거세게 뛰게 만들었다. 그것은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 그녀는 그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메일에 적힌 접선 장소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였다. 해가 저물 무렵 지수는 약속된 장소에 홀로 도착했다. 스산한 바람이 묘비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주변은 온통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긴장감을 감추고 주변을 살폈지만 제보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함정이었나? 지수가 실망감과 함께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낡은 묘비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김하늘. 지난번 자선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웠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누구세요 혹시?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늘아, 안녕, 나는 강지수 기자라고 그래. 지난번에 행사장에서 잠깐 봤었지. 혹시 너한테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저씨 지수는 직감했다. 아이를 데려갔던 그 검은 세단의 남자 혹은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아이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늘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 그리고 어쩌면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하늘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수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태어나자마자 외딴 시골의 한 보육원에 맡겨져 비밀리에 자라왔다고 했다. 그동안 윤서연 회장이 가끔 찾아와 값비싼 선물과 용돈을 주며 그를 달랬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서 따뜻한 모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인 김미켈 신부는 아예 존재조차 몰랐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는 우연히 보육원 원장 수녀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함께 아버지 김미켈 신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존경받는 신부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보육원을 뛰쳐나와 서울로 향했고 수소문 끝에 자선 행사장을 찾아갔던 것이었다. 저는 그냥 아빠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도 아빠가 있는 아이들처럼 따뜻한 아빠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하늘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수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존경받는 신부와 자선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이토록 비정하고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하늘아,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 거라도 있니? 네가 김미켈 신부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펜던트 목걸이를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 그리고 갓난아기인 하늘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펜던트 목걸이는 윤서연 회장이 하늘이에게 선물한 것으로 그 안에는 그녀와 김미켈 신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바로 그때 공원 묘지 입구 쪽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직감했다. 그들이 미행당한 것이었다. 하늘아, 빨리 도망쳐야 해. 지수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검은색 옷차림의 사내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지난번 하늘이를 데려갔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강지수 기자,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아이를 넘기시지.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사내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지수는 하늘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그들과 맞섰다. 당신들이야말로 누군데 감히 한 아이를 협박하고 납치하려 하는 거지.
이 아이는 당신들의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알릴 중요한 증인이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쇠였다. 지수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사내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들은 하늘이와 함께 지수까지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했다. 어둠 속 추적은 그렇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수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김하늘이라는 저 불쌍한 아이에게 진정한 가족과 행복을 찾아줄 것이라고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지수 기자와 김하늘이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납치된 후 그들이 끌려간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안으로는 차가운 감시와 억압만이 존재하는 감옥과도 같았다. 별장의 주인은 다름 아닌 윤서연 회장이었고 그녀는 김미켈 신부와 함께 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늘이와 강지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 아이와 기자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어. 윤소연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과 달리 날카롭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미켈 신부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지수와 하늘이는 별장 지하의 작은 방에 감금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고 밖에서는 건장한 사내들이 철통같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강지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이를 다독였다. 하늘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방 안의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방의 구조, 문이 잠금 장치, 감시자들의 교대 시간,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그녀는 기자로서의 본능과 함께 과거 위험한 취재 현장에서 익혔던 생존 기술을 총동원하여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강지수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하늘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아이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 애썼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지만 지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용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김미켈 신부와 윤소연 회장은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지난 10수년간 자선재단의 기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왔다는 것이었다. 하늘이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들의 약점이었다. 그들은 하늘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질 경우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아이를 외딴 보육원에 맡기고 철저히 격리시켜 왔던 것이다. 최근 하늘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서울로 찾아오자 그들은 아이를 회유하거나 협박하여 다시 돌려보내려 했지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납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지수 기자는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다 함께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강지수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와 함께 이곳을 안전하게 탈출하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감시자들이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머리핀으로 방문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시도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별장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감시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몇 번이나 발각될 위기에 처했지만 강지수의 기지와 하늘이의 의외의 침착함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늘이는 자신이 자라온 보육권에서 익혔던 숨바꼭질 실력을 발휘하여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좁은 통로나 어두운 공간으로 몸을 숨기곤 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우연히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이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더 이상 저 아이와 기자를 살려둘 수는 없어.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흔적도 없이. 윤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미켈 신부는 괴로운 듯 침묵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강지수와 하늘이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탈출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한편 강지수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KCI 방송국 동료들과 김미켈 신부의 최근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박유한 신부는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강지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유한 신부는 과거 김미켈 신부가 윤서연 회장과 함께 자주 드나들었던 도시 외곽의 비밀 별장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향했다. 강지수와 하늘이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별장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지하 보일러실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환풍구가 있었다. 하지만 환풍구는 너무 높고 좁아서 아이인 하늘이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하늘아, 네가 먼저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 나는 여기서 시간을 벌게. 강지수는 하늘이를 환풍구로 밀어올리며 말했다. 하늘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지수는 단호했다. 괜찮아. 나는 기자잖아. 쉽게 죽지 않아. 어서 가. 하늘이는 눈물을 머금고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감시자들이 보일러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강지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들과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결국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늘이가 무사히 탈출했다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밖으로 빠져나간 하늘이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우연히 그곳을 찾아온 박유한 신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감금 속에서 강지수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았고 이제 그 조각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은 깊었지만 새벽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김하늘이 박유한 신부의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강지수는 홀로 지하 보일러실에 남아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감시자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윤서연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쓸데없는 저항은 그만둬. 강지수 기자, 네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온 걸 후회하게 될 테니까. 강지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방 침대 위에 묶여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이었고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욱신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윤서연과 김미켈 신부의 소나기에 완전히 잡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일렀다. 하늘이가 무사히 탈출했다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었다. 한편 박유한 신부는 하늘이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성당으로 피신했다. 그는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지난밤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하늘이는 울먹이며
강지수 기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김미켈 신부와 윤소연 회장이 어떤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박 신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담함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꼈다.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후배 신부가, 그리고 자애로운 자선 사업가로 알려졌던 여인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강 기자님을 구해내고 저들의 죄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박 신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즉시 강지수 기자가 소속된 KCI 방송국 탐사보도팀에 연락했다. 그는 강 기자의 동료들에게 하늘이의 증언과 함께 강 기자가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KCI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수 기자는 방송국 내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정의감 넘치는 기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즉시 비상대책팀을 꾸리고 경찰 내부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강지수 기자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은 하늘이의 증언과 강 기자가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미켈 신부와 윤소연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윤소연과 김미켈 신부는 하늘이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하늘이가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들은 강지수를 더욱더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다. 강지수, 네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내 동료들도, 그리고 저 어린애도 곧 우리 손에 잡히게 될 테니까. 그러니 얌전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최소한 고통 없이 보내줄 수는 있지. 윤서연은 도끼 서린 눈빛으로 강지수를 협박했다. 하지만 강지수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초조함 속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당신들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걸. 강지수의 조롱 섞인 대답에 윤서연은 이성을 잃고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하지만 강지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비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동료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시간을, 그리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시간을. 며칠 뒤 KCI 방송국 탐사보도팀과 경찰 특공대는 마침내 강지수가 감금된 비밀 별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새벽을 틈타 구출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별장 내외부에는 수많은 경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치열한 총격전과 격투 끝에 특공대는 마침내 강지수가 감금된 방에 도달했다. 방 안에는 의자에 묶인 채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강지수와 그녀를 마지막까지 위협하고 있던 김미켈 신부가 있었다. 윤서연은 이미 상황이 불리해지자 홀로 도망친 후였다. 김미켈 신부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지수를 인질 삼아 탈출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특공대원들의 총구가 그를 향했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한때 존경받던 성직자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추악한 범죄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지수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며칠 만에 다시 햇빛을 보았고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진실을 지켜냈으며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강지수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KCI 방송에서는 마침내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했다.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그들의 추악한 이중생활과 탐욕스러운 범죄 행각은 낱낱이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대중의 경멸과 역사의 심판일 터였다. 강지수의 마지막 폭로 계획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KCI 방송국 특별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의 눈을 통해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추악한 이중생활과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가 만천에 폭로되자 대한민국 전체는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존경받는 성직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 그리고 자애로운 여성 기업가로 알려졌던 인물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함께 종교계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안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온통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그들의 과거 행적, 숨겨진 재산,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연일 새로운 폭로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김미켈 신부가 속해 있던 교단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공개적으로 사죄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성당 앞에는 그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윤서연 회장이 운영하던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녀가 참여했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중단되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전락했고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오히려 그녀의 위선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증거가 되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지수 기자가 KCI 방송을 통해 공개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김미켈 신부는 이미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도주했던 윤서연 회장 역시 며칠 뒤 해외로 밀항하려던 항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지난 10수년간 자선재단의 기금을 횡령하여 해외에 비밀 계좌를 만들고 그 돈으로 호화로운 별장과 요트를 구입했으며 심지어는 마약과 도박에도 손을 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그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반대 세력을 협박하고 탄압했던 정황들도 속속들이 드러났다. 김하늘의 존재 역시 세상에 알려졌다. 14살 아이가 겪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과 친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비밀리에 살아와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하늘이는 강지수 기자와 박유한 신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부모의 죄악이 만천에 드러난 것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다. 강지수 기자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협박과 회유 시도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언론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국민들은 그녀를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기자라며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박유한 신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교단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위해 앞장섰고, 하늘이와 같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그는 이번 사건이 종교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김미켈 신부와 윤서연 회장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짓과 위선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몰락은 그 어떤 권력과 부도 진실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신앙의 지각 변동, 그것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믿음과 정의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조리와 위선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강지수 기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에는 하늘이가 서툰 솜씨로 만들어준 작은 종이학이 들려 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거짓과 불의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진실이 폭로된 후 세상은 분명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는 한 기자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 한 아이가 있었다.